지금 중국 조선업계에 유례없는 대재앙이 닥쳤습니다. 세계 1위 수주국이라 자부하며 한국을 완전히 따돌렸다고 샴페인을 터뜨린 지 불과 며칠. 중국 전역의 조선소는 순식간에 수조 원대 선박들이 썩어가는 거대한 고철 공동묘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인도 직전의 배들이 엔진 결함으로 전량 거부되며 항구 전체가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아끼려 한국을 배신하고 중국을 택했던 프랑스와 카타르는 수천억 원의 위약금이 쌓이는 지옥을 맞이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설계도를 훔쳐 외형은 복제했지만 배의 심장에 담긴 단 1%의 기술만큼은 끝내 넘지 못했습니다. 가격으로 승부하려던 중국을 단숨에 침몰시킨 한국 기술의 소름 돋는 실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웨이창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테이블 위에 펼쳐진 도면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백 장의 설계도와 공정 매뉴얼, 품질 기준서까지 모두 한국에서 건너온 것들이었죠. 정확히 말하면 제가 지난 5년간 공들여 빼온 기술 문서들이었습니다. 상하이 본사 42층 대회의실, 창밖으로 양쯔강 너머 조선소 크레인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크레인들이 오늘도 한국과 똑같은 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우리는 이제 한국 기술자들의 허락 없이도 그들의 결과물을 재현할 수 있다고 말이죠. 이사회 멤버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치며 오늘 회의 안건을 다시 확인했어요. 신규 엔진 생산 라인 가동 현황 보고, 그리고 향후 확장 계획 논의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죠. 우리는 한국의 기술을 완벽히 습득했고, 이제 그것을 우리 방식대로 활용할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회의실 맨 끝자리에 앉은 왕젠궈 수석기술고문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이 회사에서 가장 오래 일한 기술자였어요. 실제로 용접봉을 잡아본 적이 있는 몇 안 되는 임원이기도 했죠. 문제는 그가 너무 많이 아는 동시에 너무 많이 걱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존재가 때로 불편했어요. 마치 제 어깨 너머에서 끊임없이 경고하는 목소리 같았으니까요.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테이블 위 도면들을 가리키며 말했죠. 이 모든 자료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고. 이것은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니라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의 결정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이제 그 노하우는 우리 것이 되었다고, 우리는 한국과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고 말입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왕젠궈만은 다른 표정이었어요. 그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그에게 시선을 돌렸죠. 왕젠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설계도를 갖고 있는 것과 그것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은 별개라고, 특히 선박용 엔진처럼 극한 환경에서 장기간 작동해야 하는 시스템은 단순 복제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왕젠궈는 계속해서 자신의 우려를 늘어놓았죠. 엔진 검증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실제 운항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만든 엔진들은 아직 그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한국 엔진들이 왜 신뢰받는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그건 수십 년간 바다에서 증명된 결과 때문이라고, 도면만으로는 그 신뢰를 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왕젠궈를 바라보며 반박할 준비를 했어요. 그의 주장은 전형적인 9세대 기술자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마치 신비로운 장인 정신의 영역으로 여기고 있었죠. 하지만 현대산업에서 기술이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기술은 데이터이고 수치이고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만 있으면 누구든 재현할 수 있는 것이 21세기 제조업이었죠. 저는 왕젠궈를 향해 말했습니다. 기술이란 건 결국 문서라고, 한국이 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단언했어요. 설계 사양이 같고 부품 규격이 동일하다면 결과물도 같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왕젠궈는 고개를 저었죠. 그는 같은 재료로 같은 설계도대로 만들어도 조립 과정의 미세한 차이, 품질 관리의 수준 차이가 최종 성능을 결정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 식이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고, 우리는 이미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했고, 지금 필요한 건 실행이지 더 이상의 검증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왕젠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동의가 아닌 체념을 읽었죠. 그는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실의 다른 임원들은 제 편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젠궈 같은 신중론자가 아니라 실행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리 부사장의 말이 맞다고, 우리는 이미 충분한 준비를 마쳤다고 동조했죠. 다른 임원도 거들었습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지금이 바로 공격적으로 나갈 때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왕쟁권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서류를 응시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마음에 들었죠. 반대 의견은 이미 충분히 들었고 이제는 실행할 시간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왕쟁권을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급 작은 미팅룸에서 그와 마주 앉았죠.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우려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왕쟁권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면을 훔치는 것과 기술을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고, 특히 엔진은 수만 개의 부품이 완벽한 조화를 이뤄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죠.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훔친 게 아니라 확보한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복제하는 게 아니라 개선하고 있다고 반박했어요. 한국 조선소들의 과잉 품질 관리를 줄이고 불필요한 공정을 생략하면 원가를 3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죠. 왕쟁권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잉 품질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실은 장기 신뢰성을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30년을 운항해야 하는 선박에서 초기 원가 절감은 나중에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는 예를 들었습니다. 볼트 하나의 토크갑 차이가 5년 후 치명적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같은 재료 같은 설계라도 조립 과정의 정밀도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픽 웃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가정이라고, 우리는 이미 수십 척의 선박을 건조했고 문제없이 운항 중이라고 반박했어요. 왕쟁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선박들은 아직 5년도 안 됐다고, 진짜 테스트는 10년, 20년 후에 온다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그의 말에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10년, 20년을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시장은 지금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는 그 흐름을 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왕쟁권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기술을 가르칠 수는 있어도 경험을 가르칠 수는 없다고. 한국이 수십 년간 바다에서 쌓은 그 경험은 문서로 전달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경험이요? 우리에게는 한국이 수십 년간 축적한 모든 기술 데이터가 문서화되어 있었어요. 시험 결과, 고장 사례, 개선 이력까지 모두 우리 손에 있었습니다. 왕쟁권가 미팅룸을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선소에서는 새로운 선박의 용골이 놓이고 있었어요. 그 배에 들어갈 엔진 설계도는 바로 지난주 한국에서 넘어온 최신 버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도면을 떠올리며 생각했죠. 한국 기술자들이 10년을 들여 개발한 것을 우리는 6개월 만에 손에 넣었다고, 이것이 바로 효율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 엔진의 고장 사례 분석 보고서였어요. 지난 20년간 발생한 모든 주요 고장 사례와 원인 분석, 그리고 개선 방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며 생각했죠. 한국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 데이터를 얻었지만 우리는 그 시행착오를 건너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들의 실패를 우리가 반복할 필요는 없었어요.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며 저는 복도 창문으로 조선소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조선소는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야간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미소 지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 기술의 복제본을 만들어내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세계 조선업계 동향에 관한 보도였어요. 한국 조선소들의 수주가 예년에 비해 감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볼륨을 조금 높였죠. 그 뉴스가 제게는 희망적으로 들렸으니까요. 한국의 약세는 곧 우리의 기회였습니다. 왕쟁권의 경고는 뒤에 남겨두고 저는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기술을 훔쳤든 빌렸든 확보했든 중요한 건 결과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계약서가 쌓여 있었어요. 컨테이너선, LNG선, 벌크선까지 다양한 선종의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 더미를 바라보며 숨이 가빠지는 걸 느꼈죠. 이건 단순한 수주가 아니었어요. 패권의 이동이었습니다. 상하이 본사 대회의실에는 전 세계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의 연간 실적 발표일이었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떴죠. 연간 수주량, 전년 대비 340% 증가라는 문구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더 중요한 문장이 있었어요. 세계 조선 수주 1위 달성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어요. 저는 그들의 질문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였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벽은 무너졌다고 말이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성장의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저는 준비된 답변을 했습니다. 기술 혁신과 효율적 생산 시스템 덕분이라고 말했죠. 물론 그건 절반의 진실이었습니다. 진짜 비결은 한국에서 빼온 설계도와 매뉴얼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말할 순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강조했죠. 우리는 한국과 동일한 품질을 30% 낮은 가격에 제공한다고, 이것이 바로 시장이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와의 차별점이 무엇이냐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한국과 똑같이 만들고 더 싸게 판다고, 이것이 우리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장에 웅성거림이 퍼졌죠. 어떤 기자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어떤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켜자 뉴스 속보들이 떠올랐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조선업의 약진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로이터는 한국 시대의 종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헤드라인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죠. 각 기사마다 우리 회사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조선업계의 새로운 강자,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장악한 중국 기업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이었어요.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다음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시장 점유율 40%를 넘기라는 지시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흥분했습니다. 40%요? 그건 한국의 전성기 시절 점유율과 맞먹는 수치였어요.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다고, 아니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했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선소에서는 수십 척의 배가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저 자리 절반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모든 도크가 가동 중이었고 야간 작업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확신했어요. 우리는 이미 한국을 넘어섰다고 말입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선주들에게서 온 문의가 넘쳐났어요. 독일, 노르웨이, 싱가포르, 남미까지 다양한 국가의 해운사들이었습니다. 모두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가격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조선소 견적의 70% 수준으로 제시할 수 있었어요. 회의 알림이 떴습니다. 영업팀 전체 미팅이었어요. 저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영업 담당자들이 이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모두 밝았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말했어요.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세계 조선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영업팀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분기 계약 성사율이 85%라고 했어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그는 수치들을 나열했죠. 유럽 시장에서 30% 점유율, 동남아시아 40%, 중동 25%라고 보고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한국 조선소의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지금 어떤 기분일까 상상이 됐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기술력으로 지켜온 시장이 단 1년 만에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역전될 수 있는지 말이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기술팀을 불렀습니다. 왕쟁궈도 함께였어요.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죠. 생산 현황이 어떤지, 품질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왕쟁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생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일부 공정에서 검증 절차가 생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시장은 이미 끝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잡아야 한다고, 한국이 약해진 지금이 바로 그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왕쟁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 무렵 정부 관계자들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상하이 최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산업부 차관이 참석했고 몇몇 고위 공무원들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회사의 성과를 치하했죠.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차관이 개인적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조용한 라운지에서 그와 마주 앉았어요. 그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 수준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느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이미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장기 운항 데이터가 없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만든 배들 중 5년 이상 운항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은 말이죠. 시장은 과거의 실적이 아니라 현재의 가격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강철 블록을 들어올리고 있었고 용접공들이 불꽃을 튀기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감격했죠.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기술로 가능해진 일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것이 되었다는 사실의 말입니다. 오후에 투자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우리의 성장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향후 3년간 연평균 50%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시장 점유율 50%까지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죠. 애널리스트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의 반격 가능성은 없느냐고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술 우위를 잃었다고 가격 경쟁에서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던 거죠. 설명회가 끝난 후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10% 상승해 있었어요. 시장은 우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우리가 새로운 강자라고 판단했죠.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만족했습니다. 주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시장이 우리를 인정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녁 무렵 왕쟁궈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왕쟁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생산 속도를 조금만 늦췄으면 좋겠다고 품질 검증에 더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같은 이야기였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시장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왕쟁궈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쩔 거냐고 그때는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한 기술력을 갖췄다고 선언했습니다. 왕쟁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그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방식을 요구한다고 말입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컴퓨터를 끄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변했다고 기술의 시대는 끝나고 효율의 시대가 왔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효율의 대가였습니다. 며칠 후 비서가 알렸습니다. 그리스 선주 니콜라스 안젤리코시스가 상하이에 온다고 했어요. 저는 즉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안젤리코시스는 세계 최대 선주 가문의 수장이었죠. 그와의 계약은 단순한 수주가 아니었어요.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의 아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 말이죠. 공항 VIP 라운지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안젤리코시스는 6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회색 정장에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악수를 건넸죠. 그의 악수는 단단했지만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어요. 이 사람은 쉽게 설득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리무진 안에서 저는 말을 걸었습니다. 조선소 규모에 대해, 최신 설비에 대해 자랑했어요. 안젤리코시스는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대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우리의 기술력, 생산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슬라이드마다 숫자들을 보여줬죠. 한국 조선소 대비 30% 저렴한 가격, 동일한 사양, 빠른 인도 일정이었습니다. 안젤리코시스는 제안서를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저는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죠. 가격은 매력적이라고 하지만 가격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품질도 한국과 동일하다고,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우수하다고 주장했어요. 안젤리코시스는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엔진은 어디서 만드느냐고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자체 생산한다고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엔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장기 운항 데이터는 있느냐고, 10년 이상 바다에서 검증된 엔진이냐고 확인했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10년은 없었어요. 저는 최대한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10년은 안 됐지만 5년간의 데이터가 있다고,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강조했죠. 안젤리코시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을 읽을 수 없었어요.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고급 중식당을 예약해뒀다고 말했죠. 안젤리코시스는 동의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저는 계속해서 가격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5억 달러 절감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안젤리코시스는 조용히 음식만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답했죠. 왜 반응이 없는 걸까?
5억 달러면 충분히 설득력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안젤리코시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가격은 매력적이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건 가격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가격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란 말입니까? 제가 물었죠. 안젤리코시스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배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고 자신들에게는 30년을 함께할 자산이라고 말했어요. 그 30년 동안 엔진이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고장나면 수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우리 엔진도 한국 엔진과 똑같은 설계라고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안젤리코시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계가 같다고 해서 결과가 같은 건 아니라고, 특히 바다는 모든 결함을 드러낸다고 말했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한국 엔진은 무엇이 다르냐고, 도면이 같고 부품이 같은데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고 따졌어요. 안젤리코시스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엔진은 수십 년간 바다에서 검증됐다고, 그 데이터는 단순히 도면으로 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건 과거의 이야기라고, 이제 시대가 변했다고 말했어요. 기술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중국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안젤리코시스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후에 조선소 현장 투어를 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연간 50척 이상의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고, 이것이 바로 중국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젤리코시스는 한 LNG선 앞에서 멈췄습니다. 엔진룸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엔진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엔진이 설치되어 있었죠. 안젤리코시스는 엔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기술자에게 물었어요. 이 엔진으로 운항 중인 배는 몇 척이나 되느냐고요.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현재 12척이라고 했죠. 안젤리코시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가장 오래 운항한 배는 몇 년 됐느냐고요. 기술자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3년 반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불안했습니다. 안젤리코시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 걸 느꼈으니까요.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최종 제안을 했어요. 가격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다고, 척당 1억 7,500만 달러면 어떻겠느냐고 제시했습니다. 총 5억 5천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절할 수 없을 거라고 말이죠. 안젤리코시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제안에 감사하지만 계약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격도 좋고 품질도 보장하는데 왜 거절하느냐고 합리적인 이유를 말해달라고 요구했죠. 안젤리코시스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가문은 150년간 선박 사업을 해왔다고, 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엔진이고,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성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신뢰성은 시간으로만 증명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우리 엔진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한국 설계를 그대로 따랐다고 주장했어요. 안젤리코시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계를 따르는 것과 기술을 보유하는 것은 다르다고, 특히 해양 엔진은 수만 개의 변수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중국 엔진은 영원히 신뢰받을 수 없다는 말이냐고,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거냐고 따졌어요. 안젤리코시스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아니라고, 다만 자신의 가문 배로는 그 실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다고, 척당 1억 7천만 달러까지 내릴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안젤리코시스는 손을 저었습니다.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공짜로 준다 해도 받을 수 없다고 단언했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공짜로 줘도 안 받겠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더 해야 하느냐고, 어떻게 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했어요. 안젤리코시스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라고, 최소 10년 이상 바다에서 검증되어야 한다고 말했죠. 저는 비웃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리라는 말이냐고, 그 사이의 시장은 다 우리가 가져갈 거라고 선언했어요. 안젤리코시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자신들은 기다릴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까지 그를 배웅했어요. 로비에서 안젤리코시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배는 투자가 아니라 자산이라고, 자산의 가치는 초기 비용이 아니라 생애 전체 수익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가문에 중국산 엔진으로 움직이는 배는 단 한 척도 허락할 수 없다고, 그건 배가 아니라 시한폭탄이라고 선언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시한폭탄이라고요? 안젤리코시스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힘없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10년 후에 다시 만나자고, 그때 엔진이 바다에서 검증됐다면 기꺼이 계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죠. 그가 떠난 후 저는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조선소의 크레인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죠. 세계 최대 선주가 우리를 거절했습니다. 5억 5천만 달러를 포기하면서까지 말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격도 좋고 설계도 같은데 왜 거절하는 걸까요? 시한폭탄이라니, 그건 너무 과한 표현 아닌가요? 우리 엔진은 한국 설계를 그대로 따랐어요. 문제가 생길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안젤리코시스가 남긴 말들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어요. 시한폭탄, 10년의 검증, 자산가치, 신뢰성이라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그는 틀렸어요. 우리는 충분히 준비됐습니다. 안젤리코시스의 거절은 불쾌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는 보수적인 구세대일 뿐이라고, 시장은 여전히 우리 편이라고 말이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일주일 후 비서가 알렸어요. 프랑스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장피에르 르노였습니다. 그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와 진행 중이던 컨테이너선 발주권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우리 측 제안을 듣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즉시 파리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장피에르 르노가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중반의 프랑스인으로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그는 악수를 나누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회의실에서 저는 제안을 시작했습니다. 1만 4천 TEU급 컨테이너선 15척 건조 계약이었어요. 척당 9천만 달러, 총 13억 5천만 달러 규모였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제시한 가격은 척당 1억 2천만 달러라고 들었어요. 우리는 4억 5천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피에르는 제안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죠. 인도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고, 품질 보증은 확실한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인도는 한국보다 2개월 빠르고 품질은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장피에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 조선소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똑같은 배를 왜 그렇게 비싸게 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바로 그겁니다. 시장은 합리적이었어요. 같은 제품이라면 당연히 싼 걸 선택해야 했습니다. 장피에르는 한국 조선소와의 협상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가격을 전혀 낮출 생각이 없었다고, 기술 우위를 내세우며 오만하게 굴었다고 불만을 토로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국의 오만함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으니까요. 계약 조건을 논의했습니다. 장피에르는 까다로웠어요. 납기 지연 페널티, 품질 보증 조건, 사후 관리까지 세세하게 따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응했죠. 모든 조건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4억 5천만 달러 차이 앞에서 조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장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긍정적이라고, 다음 주에 최종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악수를 나누며 확신했습니다. 이 계약은 성사될 거라고 말이죠. 파리에서 돌아온 지 사흘 후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확정이었어요. 저는 즉시 팀을 소집했습니다. 프랑스와의 계약은 단순한 수주가 아니었죠. 세계 3위 해운사가 한국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상징적 의미가 컸어요. 그런데 같은 날 오후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카타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압둘라 알사니 LNG 선박 발주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다음 날 오전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압둘라 알사니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전통 복장을 한 카타르인이었습니다. 그는 정중했지만 직설적이었죠. 한국 조선소와 진행 중인 LNG선 계약을 취소할 생각이라고, 우리 제안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흥분을 감추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17만 세제곱미터급 LNG선 8척 건조였어요. 척당 1억 8천만 달러, 총 14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한국 견적은 척당 2억 3천만 달러였다고 들었죠. 우리는 3억 6천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압둘라는 신중했습니다. 그는 엔진 신뢰성에 대해 물었어요. LNG는 위험한 화물이라고, 엔진 고장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준비된 답변을 했죠. 우리 엔진은 한국 설계를 기반으로 한다고, 이미 여러 척이 문제없이 운항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압둘라는 고민하는 표이였습니다. 그는 물었어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보상 조건은 무엇이냐고 확인했습니다.
저는 즉답했습니다. 완벽한 품질 보증을 제공한다고 문제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압둘라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비싸다고 카타르 정부가 원가 절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기술 우위요? 그건 옛날 이야기라고 이제는 중국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죠. 바로 제가 원하던 반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카타르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계약 확정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2개의 대형 계약, 그것도 한국에서 빼온 물량이었죠. 프랑스 15척, 카타르 8척, 총 23척이었습니다. 축하 연회를 열었습니다. 상하이 최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회사 임원 전원이 참석했고 정부 관계자들도 왔습니다. 샴페인이 터졌죠. 저는 건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세계 조선업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고 선언했어요. 장피에르 르노도 파리에서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축하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너무 오만했다고, 가격 협상을 거부하며 기술 우위만 내세웠다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다고, 중국이 새로운 강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압둘라 알사니도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카타르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하다고, 이번 계약으로 수억 달러를 절감했다고 기뻐했어요. 한국 기술 우위는 과거의 신화일 뿐이라고, 중국의 성장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회장이 떠들썩했습니다. 임원들은 모두 흥분 상태였어요. 한 임원이 외쳤습니다. 이제 한국 시대는 끝났다고,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 선언했죠. 다른 임원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만족했어요. 연회가 끝난 후 저는 혼자 호텔 옥상바에 올라갔습니다. 상하이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와인잔을 들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세계가 우리 발밑에 있는 것 같았죠.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중국 조선소, 프랑스 카타르 대형 계약 연속 수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한국 조선업계의 위기를 다뤘죠. 주요 고객들이 중국으로 이탈하고 있다고,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대부분 우리를 칭찬하는 내용이었어요. 중국의 기술력을 인정한다는 글, 한국의 오만함이 자초한 일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죠. 여론도 우리 편이었습니다. 한국 언론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주요 고객 이탈, 수주 감소, 구조 조정 불가피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국이 우리를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카타르 계약 실행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생산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도크 배정은 완료됐고 자재 발주도 시작했다고 말했죠.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기술팀장도 보고했습니다. 설계는 문제없다고, 한국 도면을 기반으로 하니 검증된 설계라고 설명했어요. 엔진 생산도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왕쟁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엔진 검증 시간을 좀 더 가져야 한다고, 특히 LNG선은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죠. 일정을 늦출 수 없다고, 고객과 약속한 납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제 편이었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어요. 왕 고문은 너무 신중하다고, 우리는 이미 충분히 준비됐다고 주장했죠. 왕쟁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한숨만 쉬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는 우리를 거절했지만 시장은 달랐어요. 합리적인 고객들은 가격을 선택했습니다. 장피에르와 압둘라 같은 사람들 말이죠. 그들이 바로 미래였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유럽 해운사에서도 문의가 왔다고 알렸어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였습니다. 모두 한국 견적이 너무 비싸다며 우리 가격을 듣고 싶어 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도미노가 시작된 겁니다. 안젤리코시스가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한폭탄이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틀렸어요. 우리 배는 완벽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한국 설계를 따랐으니까요. 프랑스와 카타르가 증명할 겁니다. 중국 조선소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말이죠. 잠자리에 들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한국의 시대는 끝났다고, 이제는 우리 시대라고 말이죠. 프랑스와 카타르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더 많은 고객들이 따라올 겁니다. 가격 앞에서 기술 우위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2년이 흘렀습니다. 프랑스와 카타르 계약으로 건조한 배들이 속속 인도되고 있었어요.
저는 매번 진수식에 참석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프랑스 컨테이너선들은 이미 7척이 운항 중이었고 카타르 LNG선도 3척이 바다로 나갔죠.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일상적인 업무 보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긴급 보고가 있다고 기술팀이 즉시 만나자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회의실로 갔습니다. 왕쟁거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왕쟁거는 태블릿을 건넸어요. 해운업계 긴급 속보였습니다. 글래드스토노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중국 후동중화조선소에서 건조한 LNG선이었어요. 우리 회사는 아니었지만 같은 중국 조선소였죠. 기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호주 인근 해상에서 엔진이 완전히 정지됐다고 재가동이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쟁거를 바라봤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글래드스토노는 운항 2년차라고 중국산 엔진을 장착한 배라고 설명했습니다. 엔진 내부 주요 부품이 파손됐다고 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죠. 저는 반박했습니다. 후동중화는 우리와 다르다고 그들은 품질 관리가 허술하다고 말했어요. 왕쟁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도 한국 설계를 썼다고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점심시간쯤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글래드스토노는 호주 근해에서 표류 중이라고 예인선이 출동했지만 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어요. LNG 화물을 실은 채로 바다 한가운데 멈춰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했죠. 오후에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모두들 글래드스토노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우리 엔진은 괜찮은 거냐고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확인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품질 관리가 더 철저하다고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왕쟁거가 반박했습니다. 글래드스토노도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출고 당시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진짜 문제는 장기 운항 중에 나타난다고 2년이라는 시간이 그것을 증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글래드스토노 사고가 주요 뉴스였어요. 해운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했습니다. 중국산 엔진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죠. 한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중국의 LNG선을 맡기는 건 도박이라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위험한 화물을 다루면 안 된다고 경고했어요. 저는 TV를 껐습니다. 과장된 보도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일주일 후 더 나쁜 소식이 왔습니다. 글래드스토노가 폐선 처리될 거라고 했어요. 수리 비용이 신조 가격의 60%에 달한다고 차라리 3배를 만드는 게 낫다는 결론이었습니다. 2년 된 배가 폐선이라니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피에르 르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죠. 우리가 건조한 컨테이너선 중 한 척에서 엔진 문제가 발생했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문제냐고 물었어요. 장피에르는 설명했습니다. 대서양 운항 중 엔진 출력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긴급 점검 결과 주요 부품에서 균열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큰 문제는 아니지만 불안하다고 전수 점검을 요구한다고 통보했죠. 저는 왕쟁거를 불렀습니다. 그에게 물었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분명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따졌습니다. 왕쟁거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테스트는 짧은 기간 안정성만 확인한다고 장기 운항의 누적 피로는 시간만이 증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왜 경고하지 않았느냐고 소리쳤어요. 왕쟁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경고했다고 수없이 말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고 말했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프랑스 선박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신뢰였습니다. 장피에르는 냉랭하게 말했어요. 다른 배들도 점검하겠다고 같은 문제가 발견되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카타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둘라 알산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건조한 LNG선에서 심각한 엔진 이상이 발견됐다고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죠. 저는 급히 카타르로 날아갔습니다. 도하 항구에서 해당 선박을 확인했어요. 기술팀이 엔진을 분해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주요 부품 여러 곳에서 미세균열이 발견됐습니다. 글래드스토노와 유사한 패턴이었어요. 압둘라를 만났습니다. 그는 분노했어요.
신뢰할 수 있다고 했지 않느냐고, 한국과 같은 품질이라고 보장하지 않았느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사과했죠. 즉시 수리하겠다고, 비용은 전액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압둘라는 냉정했습니다. 수리로는 부족하다고, 근본적인 신뢰 문제라고 말했어요. 카타르 정부가 중국산 엔진 선박 발주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추가 계약은 취소될 것 같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안젤리쿠시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한폭탄이라고 했죠. 3년 반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비웃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들을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건조한 선박 중 운항 2년 이상 된 배들의 엔진 상태 보고서였어요.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대부분의 배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보고되고 있었죠. 왕쟁궈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걸 예상했느냐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느냐고 확인했어요. 왕쟁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경고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고 말했죠.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한국 설계를 그대로 따랐어요. 같은 재료, 같은 사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죠. 왕쟁궈가 말했습니다. 설계를 따르는 것과 기술을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고, 바다는 모든 결함을 드러낸다고 설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주재했어요. 그는 엄중한 표호로 물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대책은 무엇인지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보고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발견된 선박은 5척이라고, 모두 운항 2년 이상 된 배들이라고 설명했어요. 수리는 진행 중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글래드스토노처럼 폐선될 가능성은 없느냐고, 우리 회사 평판이 어떻게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회의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2년 전 이 자리에서 프랑스와 카타르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죠. 저는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글래드스토노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호주 근해에 표류하는 거대한 LNG선이었어요. 2년 전 누군가는 그 배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치였죠. 중국 조선업 전체의 수치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서두른 건 아닐까요? 시장을 장악하려는 욕심에 검증을 생략한 건 아닐까요? 왕쟁궈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이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국 조선업 전체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글래드스토노 사건 이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런던에서 긴급 공문이 왔다고 했죠. 로이드 보험조합 산하 해상보험사였습니다. 공문을 펼쳤습니다. 영어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손이 떨렸죠. 중국산 엔진 장착 선박에 대한 보험료 인상 통보였습니다. 기존 대비 300% 인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왕쟁궈를 불렀습니다. 그에게 공문을 보여줬어요. 왕쟁궈는 읽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다고, 보험사들이 움직일 줄 알았다고 말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300%면 어떻게 되느냐고, 선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확인했어요. 왕쟁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험료가 그렇게 오르면 중국산 엔진 선박은 경쟁력을 완전히 잃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가격 우위가 보험료로 다 날아간다고 말했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보험사들도 잇따라 같은 조치를 발표했어요. 싱가포르, 홍콩, 도쿄의 주요 해상보험사들이었습니다. 모두 중국산 엔진 선박 보험료를 대폭 인상한다고 통보했죠. 그리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진짜 충격이 왔어요. 런던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리처드 블레이크라는 사람이었어요. 글로벌 해상보험사의 리스크 총괄이었습니다.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리처드 블레이크는 60대 초반의 영국인이었어요. 회색 머리에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감정이 전혀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중국산 엔진 선박 사고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결과가 충격적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리처드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죠.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중국산 엔진 선박의 고장률이었어요.
한국산 엔진 대비 12배 높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2배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리처드는 차갑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운항 2년 이상 된 중국산 엔진 선박 중 37%에서 중대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됐다고 했어요. 한국산은 3%였습니다. 리처드는 덧붙였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치라고 보험사로서 더 이상 리스크를 떠안을 수 없다고 선언했죠.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건 초기 모델들이라고 지금은 품질이 개선됐다고 말했어요. 리처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전부라고 보험사는 통계를 믿는다고 강조했죠. 그리고 폭탄 선언이 나왔습니다. 리처드는 말했어요. 오늘부로 중국산 엔진 장착 선박의 신규 보험 가입을 거부한다고 기존 보험 계약도 순차적으로 해지할 거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보험 거부라고요? 그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보험 없이는 어떤 배도 운항할 수 없었어요. 항구 입출항이 불가능했고 화물도 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느냐고, 조건을 제시하면 안 되느냐고 물었죠. 리처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통계를 믿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산 엔진이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항한다는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이 결정은 번복되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10년이라고요? 10년을 기다리라고요? 안젤리쿠시스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최소 10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저는 그때 비웃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험사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리처드 블레이크의 선언을 보고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임원이 외쳤죠. 이건 불공정하다고 서방 보험사들의 중국 견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왕쟁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공정이 아니라고, 정당한 리스크 관리라고 설명했어요. 우리 엔진이 실제로 고장률이 높다고, 12배라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이대로 무너지라는 말이냐고 따졌죠. 왕쟁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답이 없었어요. 10년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피에르 르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보험사로부터 통보받았다고 프랑스 선박들의 보험이 해지될 거라고 알렸습니다. 저는 사과했습니다. 해결책을 찾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장피에르는 냉정했습니다. 이건 당신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중국 조선업 전체의 신뢰 문제라고 지적했죠. 프랑스는 더 이상 중국산 엔진 선박을 발주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압둘라 알사니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카타르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했어요. 보험 문제로 LNG선 운항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이건 국가 안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계약은 전부 취소라고 통보했죠.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2년 전 그들과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국을 넘어섰다고 자축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더 나쁜 소식이 연쇄적으로 터졌습니다. 수에즈 운하관리국에서 발표했어요. 중국산 엔진 선박의 통과 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엔진 상태가 불량하면 통과를 거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나마 운하도 같은 조치를 발표했어요. 싱가포르와 홍콩 항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 주요 항로가 중국산 엔진 선박을 경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게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안젤리쿠시스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엔진을 단 배는 30년 후에도 높은 가격에 중고로 팔 수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엔진을 단 배는 아무도 사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베이징 정부 회의에 소환됐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어요. 주요 조선사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죠. 장관이 말했습니다. 보험 블랙리스트 사태가 심각하다고, 이건 중국 조선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어요.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각 조선사 대표들이 보고했습니다. 신규 수주가 급감했다고, 기존 계약도 취소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한 대표는 말했습니다. 고객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가격이 비싸도 신뢰를 선택한다고 보고했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보고했어요. 우리 회사도 신규 수주가 전년 대비 70% 감소했다고, 프랑스와 카타르 계약도 위험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굳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베이징 거리를 걸었습니다. 2년 전 이 도시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만찬을 했었어요. 그들은 저를 칭찬했었죠.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보험사 공문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나하나 다시 읽어봤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죠. 중국산 엔진 선박 보험 거부, 고장률 12배, 10년의 검증 필요.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보험 블랙리스트 사태가 톱뉴스였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말했죠. 중국 조선업의 급성장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고, 검증 없이 시장을 확대한 대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대부분 비판적이었어요. 중국이 너무 서둘렀다는 의견, 기술을 훔쳐서는 진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2년 전 우리는 세계 1위였습니다. 가격으로 시장을 장악했고 한국을 넘어섰다고 자축했어요. 장피에르와 압둘라가 우리를 선택했고 언론이 칭찬했습니다. 저는 영웅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보험사들이 우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어요. 선주들이 떠나고 있었고 정부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2년 만에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리처드 블레이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 통계를 믿을 뿐이다. 오늘부로 중국산 엔진 장착. 선박의 모든 보험 효력을 정지한다. 그 차갑고 감정 없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보험사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을 거라고, 10년의 검증 없이는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이죠. 안젤리쿠시스가 옳았어요. 왕젠거도 옳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죠. 가격으로 이긴 시장은 신뢰로 잃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훔쳐 쓴 대가는 생각보다 컸어요. 도면은 복제할 수 있었지만 시간은 건너뛸 수 없었습니다. 바다는 모든 거짓을 드러냈고 보험사는 그것을 숫자로 증명했죠. 저는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어두워진 조선소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저기 있는 배들이 모두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 멈출지 모르는, 아무도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배들이었죠. 반년이 더 흘렀습니다. 회사는 겉으로는 유지되고 있었지만 속은 텅 빈 것 같았어요. 신규 수주는 거의 없었고 조선소 가동률은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리해고가 시작됐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와중에 초대장이 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해운 포럼이었어요. 아시아 해운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죠. 지금 제가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회장님이 지시했습니다. 가서 분위기라도 파악하라고 말했어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컨벤션 센터는 웅장했습니다. 전 세계 해운업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로비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죠. 유럽 선주들, 아시아 해운사 대표들, 그리고 조선사 임원들이었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메인 홀로 들어갔습니다. 수백 개의 좌석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죠. 포럼이 시작됐습니다. 첫 세션은 친환경 해운의 미래였어요. 발표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IMO 2050 규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2050년까지 해운업계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듣고 있었죠. 발표자는 계속했습니다. LNG 엔진, 메탄올 엔진, 암모니아 엔진 같은 차세대 친환경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현재 이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이었죠. 화면에 한국 조선사들의 친환경 엔진 개발 현황이 떴습니다. 듀얼 퓨얼 엔진, 메탄올 추진 시스템, 암모니아 레디 엔진까지 다양한 기술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충격받았습니다. 우리가 추격하는 사이 한국은 이미 다른 차원으로 가 있었어요. 세션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로비로 나왔어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환경 엔진이라, 우리는 기존 엔진조차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데 말이죠. 그때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니콜라스 안젤리쿠시스였습니다. 3년 전 상하이에서 저를 거절했던 그 그리스 선주였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안젤리쿠시스는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물었죠. 요즘 어떠냐고, 회사는 괜찮냐고 확인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안젤리쿠시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험 블랙리스트 소식을 들었다고, 안타깝다고 위로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동정이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고 그가 옳았다는 확신이었죠.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 엔진에 집착했느냐고, 정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느냐고 질문했어요.
안젤리코시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함께 걸으며 얘기하자고 제안했죠. 우리는 컨벤션 센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리나베이 해변을 따라 걸었어요. 안젤리코시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다고 미래 때문이라고 말했죠. 그는 설명했습니다. IMO 2050 규제가 시행되면 기존 화석 연료 엔진은 쓸모없게 된다고, 선박들은 모두 친환경 엔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진 나라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중국도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고, 우리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안젤리코시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환경 엔진은 기존 엔진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기존 엔진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차세대 엔진을 어떻게 만들겠느냐고 반문했죠.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안젤리코시스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친환경 엔진을 연구했다고, 수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어요. LNG 듀얼 퓨얼 엔진은 이미 상용화 단계이고 메탄올과 암모니아 엔진도 실증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10년이요? 우리가 한국 기술을 훔쳐 복제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젤리코시스는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한국 엔진만 선택한다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친환경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고, 선택지가 있느냐고 확인했어요. 안젤리코시스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친환경 시대엔 선택지가 없다고, 한국은 이미 정상에 있다고 선언했죠.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최근 발주한 LNG 운반선은 모두 암모니아 레디 엔진을 장착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LNG를 쓰지만 5년 후 암모니아로 전환할 수 있는 엔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진 곳은 한국밖에 없다고 말했죠.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기본 엔진의 신뢰성도 확보하지 못했는데 한국은 벌써 연료 전환 가능한 엔진을 만들고 있었어요. 안젤리코시스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경쟁하고 있었죠. 안젤리코시스가 멈춰섰습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3년 전 상하이에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하지만 이제는 알 거라고 말했습니다. 배는 30년을 운항하는 자산이라고, 그 30년 동안 세상이 바뀐다고 설명했죠. 그는 덧붙였습니다. 지금 값싼 중국 엔진을 선택하면 10년 후 규제를 만족하지 못해 폐선될 수 있다고, 하지만 한국 엔진을 선택하면 연료 전환으로 30년을 다 쓸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자산 가치의 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전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가격만 보고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안젤리코시스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느냐고 질문했어요. 안젤리코시스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훔치지 말고 개발하라고, 빠르게 가려 하지 말고 제대로 가라고 말했죠. 그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왜 신뢰받는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그들은 수십 년간 한 걸음 한 걸음 쌓아 올렸다고, 실패하고 배우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도면을 훔쳐서는 그 과정을 건너뛸 수 없다고 강조했죠.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안젤리코시스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중국도 할 수 있다고,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고, 10년, 20년을 투자할 각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죠. 우리는 다시 컨벤션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세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안젤리코시스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조언 감사하다고, 명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제는 아시아 조선업의 미래였어요. 발표자는 한국 조선사 대표였습니다. 그는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에 대해 발표했죠. 화면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소개됐습니다. 암모니아 추진 선박, 수소 연료전지 선박, 완전 전기 추진 시스템까지 미래 기술들이 펼쳐졌어요. 발표자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전 선종의 친환경 솔루션을 완성할 거라고 선언했죠.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며 절망했습니다. 우리와의 격차가 보였어요. 우리는 기존 엔진도 신뢰받지 못하는데 한국은 벌써 수소와 암모니아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어요. 철학의 차이였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참석자가 물었어요. 중국 조선업과의 경쟁을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신중하게 대답했죠. 경쟁이라기보다 다른 전략이라고, 중국은 물량과 가격으로 가고 있고 한국은 기술과 신뢰로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친환경 시대에는 기술이 전부라고 물량으로는 IMO 규제를 통과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결국 기술력 있는 조선소만 살아남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좌석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우리는 세계 1위였어요. 수주량으로는 한국을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쌓은 건 모래성이었어요. 파도가 치자 무너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그때쯤 또 다른 차원으로 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추격자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젤리코시스가 말했어요. 중국도 할 수 있다고 조급함만 버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이번에는 제대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상하이로 돌아온 저는 회사 전략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발표했어요. 단기 수익 중심에서 장기 기술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친환경 엔진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죠.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주도 없는데 연구 투자를 하자는 거냐고, 회사가 망하길 바라느냐고 따졌어요.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을 모른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개인 집무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회장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뜻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생존이 우선이라고 설명했죠. 장기 투자는 살아남은 다음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보험 블랙리스트가 증명했다고 말했어요. 회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10년을 기다릴 수 있느냐고, 그 사이 회사가 버틸 수 있겠느냐고 확인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회장님은 말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라고, 당장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선소가 보였어요. 예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가동 중인 도크는 절반도 안 됐고 크레인들은 대부분 멈춰 있었습니다. 작업자들도 크게 줄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왕젠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이사회가 거부했느냐고 확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왕젠거는 예상했다는 듯 말했습니다. 변화는 위기가 더 깊어져야 온다고, 아직 충분히 아프지 않은 거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아파야 하느냐고, 회사가 망해야 깨닫느냐고 절규했습니다. 왕젠거는 조용히 대답했죠.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고, 때로는 완전히 무너져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야간 경비만 있을 뿐 조용했어요. 거대한 도크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24시간 불이 켜져 있던 곳이었죠. 저는 그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한 도크 앞에 멈춰 섰습니다. 프랑스로 갈 예정이었던 컨테이너선이 반쯤 만들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계약이 취소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녹슨 철골이 달빛을 받아 을씨년스러웠죠. 저는 그 배를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배에는 심장이 없구나. 엔진이 장착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영영 완성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심장 없는 배,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업계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의 수주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어요. 보험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선주들이 대거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가격이 비싸도 신뢰를 선택한다고 했죠.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3대 조선소의 수주 잔량이 3년치를 넘어섰다고 했어요. 친환경 선박 수주가 특히 많았습니다. LNG 듀얼 퓨얼 컨테이너선, 암모니아 레디 탱커, 메탄올 추진 벌크선까지 미래 선박들이었죠. 반면 중국 조선소들은 달랐습니다. 신규 수주가 거의 없었어요. 일부 조선소는 파산했고 살아남은 곳들도 구조조정 중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예외가 아니었죠. 직원 30%를 감축해야 했습니다. 몇 주 후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새로운 LNG선이 출항했다고 보도했어요. 세계 최초 암모니아 레디 LNG선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배가 바다로 나가는 장면이 나왔죠. 리포터가 설명했습니다. 이 배는 현재 LNG를 연료로 쓰지만 5년 후 암모니아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어요. IMO 2050 규제를 완벽히 만족하는 미래형 선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가격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한국의 기술을 훔치면 한국을 넘어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2년 만에 세계 1위를 달성했고 프랑스와 카타르가 우리를 선택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건 가격이 아니었어요. 심장이었습니다. 배의 심장인 엔진, 그리고 그 엔진을 만드는 기술력과 신뢰였죠. 우리는 겉모습만 복제했을 뿐 진짜 심장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글래드스토노가 호주 해상에서 멈춘 순간, 보험사들이 블랙리스트를 선언한 순간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만든 배들은 심장이 없었어요.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실은 시한폭탄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훔칠 수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은 훔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한국은 수십 년을 투자했습니다. 실패하고 배우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는 그 과정을 건너뛰려 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배들은 오늘도 바다를 건너고 있을 겁니다. 심장이 뛰는 배들, 신뢰받는 배들, 미래로 가는 배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야 이해했어요. 너무 늦게,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말이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가야 했어요. 심장을 만드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진짜 기술을 말이죠.